43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아침 7시,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는데 연희가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그것도 혼자서. 핸드폰을 보면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19년 결혼생활 동안 연희가 아침에 웃는 걸 본 적이 있었나? 면도기를 든 손이 살짝 떨렸다. 뭔가 이상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수진이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아이의 눈이 심상치 않았다. 17년을 키운 딸이니까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있었다. 왜? 뭐가? 인스타 스토리 너무 많이 올려. 하루에 10개씩, 그것도 맨날 누구랑 찍은 거. 수진이는 숟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봤다. 아빠는 인스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엄마 계정 보면 좀 그래? 내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게 올라왔다. 연희는 여전히 거실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밥 먹어라고 한 번쯤 말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었다. 수진아, 엄마 인스타 아빠도 볼 수 있어? 아빠 계정 없잖아. 근데 왜? 그냥 궁금해서. 점심시간에 시청 사무실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행정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IT는 기본이었다. 10분이면 충분했다. 연희의 계정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프로필에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라고 적혀 있었다. 팔로워가 2,000명 정도. 생각보다 많았다. 크롤을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진, 카페에서 찍은 셀카. 화장이 진했다. 평소보다 훨씬. 두 번째 사진, 같은 카페. 다른 각도. 누군가와 마주 앉은 자리였다. 상대방은 나오지 않았지만 테이블에 남자 손목 시계가 보였다. 내가 차고 다니는 건 아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슴이 조여왔다. 모든 사진에 패턴이 있었다. 장소는 달랐지만 시간대는 평일 낮. 내가 일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연희의 표정이 집에서 보는 것과 달랐다. 훨씬 밝고 생기가 있었다. 해시태그를 봤다. 샵 소중한 사람과 샵 행복한 시간 샵 감사.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더 위험한 건 댓글이었다. 세진님이 찍어주신 건가요? 역시 프로. 세진 오빠랑 또 만났네 부럽다. 연희 언니랑 세진 오빠 너무 잘 어울려요. 장세진. 이름을 처음 보는 건 아니었다. 연희가 운영하는 쇼핑몰 협력업체 대표라고 했었다. 모델 촬영이나 물류 쪽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댓글들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 사이의 것 같지 않았다. 장세진의 계정도 찾았다. 프로필 사진부터 화려했다. 38세라고 나와 있었다. 나보다 5살 어렸다. 그의 피드를 보는 순간 내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다. 연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각도만 다를 뿐 배경은 똑같았다. 더 문제는 그의 사진 속에 연희의 뒷모습이나 손이 살짝 나오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였다. 시간을 대조해봤다. 연희가 오후 2시에 올린 사진이 있으면 장세진은 2시 30분경에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올렸다. 우연일 확률은 제로였다. 더 충격적인 건 스토리 하이라이트였다. 연희의 일상 하이라이트에는 최근 3개월간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카페, 맛집, 전시회, 드라이브. 모든 사진이 누군가와 함께 있음을 암시했다. 물론 그 누군가는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장세진의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였다.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저장된 사진들 속에 연희와 같은 배경, 같은 음식, 심지어 같은 각도로 찍힌 것들이 수두룩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장소, 해시태그, 댓글, 모든 걸 표로 만들었다. 20년간 행정 업무를 하면서 길러진 습관이었다. 패턴이 보였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주 전부터는 거의 매일. 그리고 연희의 옷차림이 점점 신경 쓴 티가 났다. 가장 결정적인 건 일주일 전 사진이었다. 연희가 차 안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백미러에 남자의 옆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있었다. 장세진의 프로필 사진과 비교해보니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19년간 함께 산 여자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SNS에 증거를 남기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어? 수진이가 물었다. 평소 같으면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연희는 소파에 앉아서 또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저녁은? 수진이랑 시켜 먹었어. 차가운 대답이었다.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늦었냐고 걱정했을 텐데. 그 순간 연희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다. 연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19년
아무것도 아니었나?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연희에게 의심한다는 표시를 전혀 내지 않았다.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대신 관찰했다. 그리고 기록했다. 연희는 더 대담해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촬영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지만 목소리에 미안함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의 모습이 달랐다. 샤워부터 했다. 예전에는 저녁 준비를 먼저 했는데 아빠, 이거 봐. 수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엄마 지갑에서 나온 거야. 빨래하려고 주머니 확인하다가 호텔 발레 파킹 티켓이었다. 날짜는 3일 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소는 시내 5성급 호텔이었다. 수진아, 엄마가 호텔에 왜 갔을까? 모르겠어. 근데 아빠, 촬영이라고 하면서 호텔에 가는 게 맞아? 17살 딸이 눈치챌 정도였다. 아이의 눈에 실망감이 보였다. 어린 나이에 이런 걸 알게 해서 미안했다. 수진아,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응,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연희가 잠든 후 지갑을 확인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메모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15만 원, 주차비 2만 원. 한 사람이 먹기에는 많은 금액이었다. 신용카드 앱에 로그인했다. 연희명의 카드의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직 바꾸지 않았나 보다. 비참했다. 지난 3개월간의 내역을 정리했다. 패턴이 명확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카페, 레스토랑, 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금액도 혼자 쓰기에는 많았다. 특히 호텔 스파 이용권 12만 원, 커플 마사지 20만 원 같은 항목들이 있었다. 더 치밀하게 조사했다. 장세진의 SNS를 매일 확인했다. 그의 차량 번호판이 나온 사진이 있었다. 그 번호를 메모해뒀다가 우리 집 근처 CCTV에서 같은 번호판을 본 적이 있었다. 연희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연희가 갑자기 물었다. 며칠 만에 듣는 정상적인 대화였다. 왜? 수진이 학부모 상담 있잖아. 같이 가자.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딸 일이었다. 알겠어. 다음 날 오후 5시에 퇴근했다. 연희는 집에 없었다. 수진이만 있었다. 엄마는? 아까 나갔어. 급한 일 있다고. 학부모 상담은 7시부터였다. 6시 반이 되어도 연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봤다. 지금 못 가겠어. 상담은 아빠가 혼자 가. 무슨 일인데? 설명하기 복잡해.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가면 되지. 하지만 내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19년 결혼 생활에서 아이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게 있을까?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담 어땠어? 잘 됐어. 그런데 너는 뭐 때문에 못 온 거야? 클라이언트 만나는 게 길어져서. 거짓말이었다. 연희의 SNS에는 30분 전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시내 한 와인바에서 찍은 셀카였다. 해시태그는 샵힐링타임 샵 좋은 사람과였다.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다. 상간자 소송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점심시간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시면 가져와 주세요. 증거 자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동안 정리한 파일은 총 3개였다. 첫 번째는 SNS 사진과 댓글을 날짜 순으로 정리한 것. 두 번째는 카드 사용 내역과 호텔 영수증들. 세 번째는 장세진과 연희의 동선이 겹치는 시간과 장소를 표로 만든 것. 프린트해서 파일에 넣어두었다. 사무실 서랍맨 아래에 숨겨뒀다. 연희는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예전처럼 조용하고 순종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보,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일 신경 못 써서 미안해. 가끔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형식적인 사과였다. 괜찮아. 이해해. 나도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19년이 무엇이었나. 내가 밤늦게 일하고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투잡을 뛸 때 연희는 무엇을 생각했나. 그리고 수진이는 어떨까. 아이가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진 건 맞지?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예전에는 내 얘기 들어줬는데 요즘은 핸드폰만 봐. 그리고
아빠한테도 별로 관심 없어 보여. 똑똑한 아이였다. 17년을 키우면서 느낀 건데 수진이는 어른들의 감정을 읽는데 유달리 민감했다. 수진아, 아빠가 해결할게. 어떻게? 아빠를 믿어줄 수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이 확고해졌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이유가 없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고 모든 걸 정리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김승현 변호사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이혼 전문이라고 했는데 차분한 인상이었다. 내가 준비한 파일을 받아보더니 꼼꼼히 살펴봤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상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SNS 사진들의 메타데이터, 위치 정보, 시간대가 모두 일치하네요. 특히 호텔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서 뭔가를 보여줬다. 최근 판례를 보시죠. 작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SNS 사진과 위치 정보만으로 위자료 3,500만 원이 인정됐어요. 3,500만 원.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다시 넘기더니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이 장세진이라는 사람, 제가 작년에 담당했던 사건의 가해자와 같은 사람 같은데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40대 주부가 상간자로 소송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상간남 이름이 장세진이었거든요. 생년월일까지 확인해봐야겠지만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습범이었다는 뜻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다른 기혼 여성들과도.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받아서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다. 오늘부터 준비 들어가시겠어요? 네, 그럼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일주일 후에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가져와 주세요. 사무실을 나오니 오후 2시였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나를 보자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쇼핑몰 일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연희가 거짓말할 때는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19년을 같이 살면서 알게 된 습관이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엄마가 오늘 이상했어. 어떻게? 전화 받으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한테 갑자기 물어봤어. 아빠가 요즘 이상한 말 안 했냐고. 연희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다. 수진아, 아빠가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을 할 건데 그동안 엄마 행동을 잘 지켜봐 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피고 장세진과 귀하의 부인 모두에게요. 이제 연희도 알게 될 것이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연희가 내용 증명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뭐야? 처음으로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나왔다. 보면 알잖아. 당신이 한 거야? 응. 연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19년 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미쳤어? 세진이랑 나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그제서야 본색이 나왔다.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호텔 스파를 같이 가. 그건 그냥 회의하려고. 호텔에서 4시간 동안 회의를? 연희의 입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다. 당신이 나를 미행했어? 감시했어? 미행이 아니라 확인한 거야. SNS에 다 올려놨잖아. SNS가 뭔 상관이야. 그냥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인데 적반하장이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다. 연희야, 이제 그만해.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연희가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19년이야. 19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거야? 끝낸 건 너야. 그날 밤 연희는 친정으로 갔다.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났다. 당신도 나를 무시했잖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여전히 자기 합리화였다. 수진이가 엄마가 나간 후에 내 방으로 왔다. 아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정에서 결판 낼 거야. 아빠는 괜찮아?
솔직히 괜찮지 않았다. 19년이 무너지는 건 아팠다. 하지만 더 참을 수는 없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장세진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합의요? 2천만 원 주고 조용히 끝내자고 하네요. 잠깐 생각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시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변호사가 웃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소장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났다. 연희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다. 하루에 한 번씩 수진이를 보러 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다. 와서도 30분 정도 있다가 금방 나갔다. 수진이는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다. 아빠, 엄마 언제 집에 와? 잘 모르겠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17살 아이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나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기석 씨, 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장세진 관련해서 조사를 더 해봤는데 피해자가 또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몇 명이나요? 확인된 것만 3명입니다. 모두 40대 기혼 여성이고 다 비슷한 수법이에요. SNS로 접근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속이고 상습범이었다. 내 아내는 4번째 피해자였던 셈이다.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 중인가요? 한 분은 작년에 승소했고 한 분은 합의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소송 준비 중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연희만 특별했던 게 아니었다. 장세진에게는 그냥 하나의 타겟이었을 뿐이었다. 다른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을까요? 가능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박미선이라는 분과 통화했다. 44세. 2아이의 엄마였다.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인 줄 알았거든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얼마나 오래? 6개월 정도요. 그 사람이 제 SNS에 댓글 달기 시작한 게 처음이었어요. 친절한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같은 패턴이었다. 댓글로 시작해서 개인 메시지, 만남, 그리고 불륜 관계까지. 남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요. 대신 그 남자는 완전히 응징했죠. 어떻게요?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 받았고 그 사람 사업도 다 망했어요. 피해자들이 입소문 내니까 아무도 거래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다. 적어도 장세진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지금은 어떠세요? 힘들죠.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포기 안 해줘서 상담도 받고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다. 박미선 씨는 운이 좋았다. 남편이 용서해줬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연희는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 연희가 집에 왔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눈이 부어 있었다. 얘기 좀 하자.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지한 목소리였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수진이는 방에 들어가 있었다. 미안해. 처음으로 나온 사과였다. 뭐가? 세진이랑 그런 관계가 된 것. 그런 관계? 불륜.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도 처음이었다. 왜? 잘 모르겠어. 그냥 답답했어. 너는 항상 바쁘고 나는 집에만 있고 또 내 탓이었다. 그래서 다른 남자랑 잤어? 연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미 늦었어. 소송 취하하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고개를 흔들었다. 연희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세진이는 너만 만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다른 기혼 여성들도 똑같이 만났어. 너는 4번째야.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거짓말. 변호사한테 들었어. 피해자가 3명 더 있다고. 그 순간 연희가 무너졌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19년 만에 보는 진짜 후회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10시. 나는 결심했다. 우리 부부와 친한 지인들의 단톡방이 있었다.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8명짜리 방이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로 가끔 같이 여행도 가고 모임도 가졌다. 모두 연희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세진의 존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연희의 사업 파트너 정도로 단톡방에 들어갔다. 마침 몇 명이 대화 중이었다. 파일 하나를 업로드했다. 제목은 연희 관련 정리 자료였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다. 혹시 몰라서 저장해둔 자료입니다. 연희가 어디서 뭘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파일에는 지난 3개월간 정리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다. SNS 사진들,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장세진과의 동선 비교표까지. 방이 조용해졌다. 1분 후 첫 번째 반응이 왔다. 기석아, 이게 뭐야? 진짜야? 헐, 저건 작년에 우리가 같이 간 펜션이잖아? 세진이, 이 자식. 반응이 쏟아졌다. 모두 충격받은 것 같았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이것이었다. 기석아, 우리도 모르고 있었어. 연희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할 줄이야. 세진이가 작년에 우리 와이프한테도 접근한 적 있었어. 그때는 그냥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장세진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가 방을 나갔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가 어젯밤에 계속 울었어. 어떻게 알아? 친정 이모가 전화했거든. 엄마가 SNS 계정 다 삭제했다고. 예상한 일이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빠, 나는 아빠 편이야.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왜? 엄마는 우리를 배신했어. 아빠는 19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살았잖아. 17살 딸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장세진 쪽에서 다시 합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에요. 거절합니다. 확신하세요?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보는 일만 남았다. 6개월이 걸렸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됐다. 피고 장세진은 원고 한기석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상수성을 인정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패턴 분석이 결정적이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는 SNS를 악용하여 다수의 기혼 여성을 유혹한 상습 가해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장세진과 마주쳤다. 6개월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온 사과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알겠지? 선량한 사람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강제집행 신청하시겠어요? 네, 즉시 진행해주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어떻게 됐어? 이겼어.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웃음이었다. 축하해. 아빠, 정말 고생 많았어. 18살이 된 딸이 어른스러워 보였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았다. 며칠 후 장세진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그와 거래했던 업체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다. 운영하던 쇼핑몰은 문을 닫았다.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협력업체들도 연락을 끊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한 상태였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라는 타이틀도 사라졌다. 연희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다. 가끔 수진이를 보러 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빠, 엄마가 이혼 서류에 사인했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제? 어제.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아빠가 옳았다고.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아빠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 어려운 질문이었다. 19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미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나는 아빠 편이야. 계속. 수진이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연희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도 포기했다. 수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졌다. 12월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조용하고 좋았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 여기 좋다. 완전 새로운 기분이야. 수진이도 마음에 들어했다. 새 집에는 SNS 흔적이 전혀 없었다. 사진도 최소한만 걸었다. 과거의 무게를 덜어낸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물었다. 아빠, 후회 안 해? 뭘? 이혼한 것. 잠깐 생각했다.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너랑 단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그랬다. 수진이와 둘이 사는 생활이 편안했다.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게 됐고 대화도 늘었다. 몇 달 후 우연히 박미선 씨를 만났다.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기석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박미선 씨는요?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이랑 상담 계속 받고 있고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어요. 다행이네요. 기석 씨 덕분에 세진이가 완전히 응징받았어요. 이제 다른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 혹시 또 누군가 당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제 알거든요. 박미선 씨가 고맙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첫째, 침묵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19년간 조용하기만 했는데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았다. 둘째,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SNS에 남긴 흔적들이 모든 걸 증명해줬다. 셋째, 혼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어제 수진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였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IT 공부할래. 그래서 나쁜 놈들 잡는 일 할 거야. 듬직한 딸이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편해 보였다. 6개월 전에 초췌한 모습은 사라지고 여유가 생겼다. 핸드폰에는 SNS 앱이 하나도 없다. 필요 없다. 대신 책을 더 많이 읽게 됐다. 어제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생각했다. 만약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하지만 급하지 않다.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이 소중하다. 저녁에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수진아, 나는 좋아요보다 조용한 진실이 낫다. 아빠다워. 딸이 웃었다. 19년의 거짓된 평화보다 지금의 정직한 일상이 훨씬 좋다. 그리고 나는 다른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량한 사람이 당하고만 사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남자의 모습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재훈, 47세, 중소건축사무소를 운영한 지 15년째다. 아내 윤정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오늘도 저녁 식탁에서 그 시선을 받으며 백반집에서 사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또 도시락이야? 가끔은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자고.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교가 없었다. 43세인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게 향하는 표정만큼은 점점 무뎌져 갔다. 요즘 일감이 별로 없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이 말을 한 지도 벌써 7년째였다. 사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월 수입이 20만 300만 원. 천만의 말씀이다. 내 실제 소득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그 돈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IMF 때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어머니가 울먹이며 하셨던 말씀이 내 인생 철학이 되었다. 재훈아, 돈은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모아놔야 한다. 그래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가족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5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왔다. 법인 명의로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고 매달 대출 상환과 관리비로 소득의 80%가 나가고 있었다. 윤정이가 아는 통장에는 정말 생활비 정도만 들어오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언젠가 은퇴하면 그 건물 임대료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윤정이에게는 깜짝 선물로 알려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였다. 당신, 진짜 이 모양으로 평생 살 거야? 윤정이가 내 심연된 재킷을 보며 혀를 찼다. 그녀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은 나름 잘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마저도 온갖 화장품과 옷값으로 나가버렸다. 좀 더 기다려줘. 곧 큰 프로젝트. 3년째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예전엔 그래도 괜찮아. 우리 열심히 하자고 다독여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윤정이가 침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아. 남편이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더 운동해야겠어. 내일 센터 갈게.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윤정이는 작년부터 헬스를 시작했다. 처음엔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운동복도 몸에 딱 맞는 비싼 걸로 바뀌었고 헬스장 가는 날이면 화장도 유난히 진했다. 며칠 후 윤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카카오톡 목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인철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맨 위에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이었다. 오늘도 고마웠어. 집에 잘 들어갔지? 나는 손이 떨렸지만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 확인했다. 남편은 또 도시락 사왔네. 진짜 한심해. 그러게 당신이 그런 남자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데. 맞아. 요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상하게 분노보다는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샤워를 마친 윤정이가 나왔다. 여보, 뭐해?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윤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머리를 말리며 침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년 동안 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윤정이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인철 오빠? 아마 그 헬스센터 트레이너겠지. 좋다. 이제 진짜 무능한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니까.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능한 남편을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우선 내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사무소 법인 통장에는 매달 평균 800만 원이 들어왔다. 여기서 직원 급여 200만 원, 사무실 임대료와 각종 비용 15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450만 원 정도였다. 이 중 320만 원은 5년 전 매입한 상가 건물 대출 상환과 관리비로 나갔다. 남은 130만 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윤정이가 아는 개인 통장에 200만 원을 넣었다. 부족한 70만 원은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메웠다. 완벽한 가계부 조작이었다. 윤정이는 내가 정말 월 2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통장이 2개 더 있었다. 법인 명의 적금 통장과 개인 비상금 통장. 7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상가 건물이었다. 현재 시세로 4억 5천만 원, 대출 잔액은 1억 8천만 원, 순자산 2억 7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윤정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모든 서류는 법인 명의였고 세무사 선생님께도 당부드렸다. 혹시 집에서 연락 오면 사업이 어렵다고 해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제 진짜 증거 수집을 시작할 때였다. 윤정이의 패턴을 관찰하니 규칙성이 보였다.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헬스를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시간씩 나가 있었다. 헬스는 1시간이면 충분한데 말이다. 어느 화요일 오후 나는 일찍 사무소를 나와 그녀가 다닌다는 파워짐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갔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윤정이의 차가 보였다. 그런데 1시간 후 그녀는 운동복이 아닌 원피스 차림으로 나왔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키 큰 남자가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다. 46세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확실히 잘생겼다. 근육질 몸매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바로 인철 오빠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BMW로 향했다. 윤정이는 조수석에 타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스러운 모습이었다. 나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모텔가였다. 로즈 모텔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2시 30분. 윤정이는 집에 6시에 들어온다고 했으니 3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하는지는 뻔했다. 그날 저녁 윤정이가 돌아왔다. 운동 어땠어? 힘들었어. 오늘 새로운 기구 배웠는데 근육 여기저기 아프네.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7년 동안 나를 속여온 연습의 결과였을까. 이후 나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윤정이의 카드 사용 내역을 법인카드로 결제 대행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주유소 로즈모텔 근처 편의점 3시간 후 다시 주유소. 카드 사용 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한 달 후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윤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사진까지 있었다. 모텔 침실에서 찍은 셀카였다. 윤정이가 그 남자의 가슴에 기대어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아래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오늘도 행복했어. 우리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나도야. 그런데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되잖아? 조심하자. 걱정 마. 그 사람은 돈 버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나한테 관심 있을 리 없어. 가슴이 답답했지만 나는 모든 걸 캡처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 모두 저장했다. 그리고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박진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진수야,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법률 상담이 좀 필요해서. 무슨 일인데? 혹시 사업 관련이야? 아니야. 개인적인 문제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며칠 후 진수를 만났다. 나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보여줬다. 카드 내역, 사진, 메시지 캡처, 모텔 위치까지. 진수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다. 재훈아,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99%야. 증거가 너무 확실해.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 요즘 기준으로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 내 아내 경우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이니까 높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진수는 더 중요한 조언을 해줬다. 근데 재훈아, 내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둬야 해.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문제될 수 있거든. 그건 괜찮아. 다 법인 명의고 결혼 전부터 계획했던 투자야. 오히려 내가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걸? 진수가 빙긋 웃었다. 그럼 오히려 유리하겠네. 재산 분할 요구도 별로 안 할 테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윤정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늦네. 친구 만났어. 진수 있잖아. 변호사 하는. 윤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변호사? 왜? 혹시 사업 관련해서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계약서 검토 부탁한 거야. 안심한 듯 윤정이는 다시 TV에 집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벌써 경고등이 켜졌을 거라는 걸.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완벽한 증거와 법적 준비는 끝났다. 7년 동안 나를 무능한 남편으로 만들어 놓은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수와의 상담 이후 나는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다. 바로 음성 녹음이었다. 윤정이의 피부관리숍 공동운영자인 박미숙 씨가 열쇠였다. 42세인 그녀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우연을 가장해 피부숍 근처에서 미숙 씨를 만났다. 어머, 재훈 씨. 이 근처에 무슨 일로요? 아, 미숙 씨, 근처 철물점에 일 보러 왔다가 우연히 뵙네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재훈 씨, 혹시 윤정이 언니 요즘 어떠세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글쎄요. 요즘 운동에 푹 빠져서 집에도 늦게 오고 그러네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미숙 씨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재훈 씨, 커피 한 잔 하실까요? 할 말이 좀 있어서요. 근처 카페에 앉은 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정이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인철 씨라고.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미숙 씨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어제 언니가 전화 받는 걸 들었는데 분명히 그 인철 씨랑 통화하는 거였어요. 당신 때문에 요즘 너무 행복해라고 하면서. 재훈 씨, 정말 미안한데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나는 침착하게 반응했다. 혹시 그 통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억하세요? 네, 사실 너무 놀라서 다 기억해요.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재미없다고 하면서 인철 오빠 같은 사람을 왜 진작 못 만났을까라고까지 했어요. 미숙 씨의 증언은 내가 수집한 증거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미숙 씨, 혹시 이런 대화가 또 있으면 녹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사실 저도 언니가 이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재훈 씨는 좋은 분인데. 일주일 후 미숙 씨가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보내왔다. 윤정이가 인철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여보, 오늘 남편이 또 도시락 사왔어. 진짜 한심하지 않아? 그러게, 나 같으면 그런 남편이랑 못 살겠다. 당신은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맞아, 요즘 당신만 보면 가슴이 뛰어.
이런 감정 오랜만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조심해야지. 혹시 남편이 눈치채면 곤란하잖아. 걱정 마. 그 사람은 자기 일에만 관심 있어. 나한테는 전혀 신경 안 써. 그럼 다행이고, 내일도 만날 수 있지? 당연하지. 2시에 언제나 그곳에서 5분짜리 통화 내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미숙 씨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다. 미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재훈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운명인가 봐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진수에게 최종 증거들을 정리해서 보냈다. 3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시지 캡처, 미숙 씨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들의 만남 장소와 시간 기록. 진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아, 이 정도면 변호사 30년 해본 내가 봐도 완벽해. 상간자 소송은 100% 승소고 위자료도 최대한 높게 나올 거야. 언제쯤 시작할까?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자. 먼저 상간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정식 소송은 그 다음에. 윤정이한테는 언제 말할까? 소송 시작하고 나서. 그래야 그쪽에서 증거 인멸할 시간을 못 줘. 그날 밤 나는 윤정이를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차도 끓여서 가져다 줬다. 오늘 왜 이래? 그냥 요즘 내가 형편없어서 미안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윤정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우리 열심히 하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며칠 후 진수가 연락했다. 재훈아, 내용 증명 발송했어. 서인철 씨한테 3,500만 원 위자료 청구하고 관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반응이 어떨까? 보통은 처음엔 발뺌하다가 증거 보여주면 무너져. 내 경우는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금방 항복할 거야. 나는 윤정이의 반응을 지켜봤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아마 인철이가 내용 증명 받았다는 연락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7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이제야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윤정이는 내가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남자를 선택했지만 곧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복수는 냉동실에 넣어뒀다 꺼내 먹는 음식과 같다. 충분히 차갑게 식어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3일 후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훈아, 서인철 측에서 연락 왔어. 처음엔 그런 사실 없다고 발뺌하더니 증거 일부만 보여줬는데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 어떻게? 합의하고 싶다고 하네. 그런데 금액을 1천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하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합의는 없어. 끝까지 가자.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정식 소장 제출할게. 그리고 재훈아, 이제 윤정이한테도 말해야 할 때 아니야? 맞는 말이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다. 그날 저녁 윤정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마 인철이에게서 소송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먼저 해. 윤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요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인데 미안해. 43세 여자가 불륜을 고백하는 목소리치고는 너무 담담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서인철 말이지? 윤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3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카드 내역, 사진,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까지.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로즈모텔, 매번 3시간씩. 카드 사용 내역도 다 있고 너희가 찍은 사진도 있어. 윤정이는 서류들을 보더니 손이 떨렸다. 당신, 언제부터? 처음 내 폰으로 인철 오빠라는 이름 본 순간부터.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모든 걸 기록했어. 윤정이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다. 당황해서 분노로. 그럼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증거가 필요했거든. 법정에서 통할 만한. 법정? 응, 서인철한테 상간자 소송 걸었어. 위자료 3,500만 원. 윤정이는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왜 그렇게까지 해?
이때 윤정이의 반응이 내 예상과 달랐다. 사과나 뉘우침 대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다. 당신이 돈도 못 벌고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나도 여자인데 행복할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이었다. 43세 기혼 여성이 할 말이 아니었다. 그래, 내가 무능했지. 그런데 그게 불륜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 당신도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 17년 동안 변변한 선물 하나 못 사주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으면서.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제 진실을 알려줄게. 내가 정말 무능한 남편인지. 나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법인 통장 잔고,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 계약서들. 매달 실제 수입은 800만 원이야. 여기서 각종 비용 빼면 450만 원 정도 순수익이고. 윤정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건 5년 전에 산 상가 건물이야. 현재 시세 4억 5천만 원. 대출 잔액 1억 8천만 원, 순자산 2억 7천만 원. 서류를 보던 윤정이는 말을 잃었다. 7년 동안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할 때마다 난 우리 노후를 위해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 은퇴하면 임대료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깜짝 선물로 줄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바람에 계획이 바뀌었지. 그날 밤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잤다. 2주 후 첫 번째 법정 기일이 잡혔다. 서인철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왔지만 우리 쪽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재판장은 증거들을 차례로 검토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일치하고 사진과 메시지도 명확하네요. 피고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서인철의 변호사가 답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진수가 즉시 반박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와의 불륜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명백히 피고의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미숙 씨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법정에 윤정이와 인철의 대화가 울려 퍼졌다.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재미없다. 당신은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서인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46세 남자가 남의 아내를 유혹하던 당시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서인철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네, 판결은 명확했다.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인용.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해 이르게 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불륜 관계는 가중 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서인철이 나에게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46세 어른이 남의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17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돈은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한 달 안에. 그리고 다시는 윤정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윤정이가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 친정에 가서 좀 있을게. 당분간 서로 떨어져 있자.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래, 그게 좋겠네. 문 앞에서 윤정이가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7년 동안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다니.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내가 먼저 그걸 포기했잖아.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다. 이제 진짜 끝이었다. 7년 동안의 계획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주 후 서인철이 위자료 3,500만 원을 완납했다. 진수가 확인 연락을 해왔다. 재훈아, 돈 다 들어왔어. 서인철 그 친구 대출 받아서 한 번에 입금했더라. 46세 체육센터 운영자가 갑작스럽게 3,500만 원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아마 센터 지분을 일부 팔았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사정했을 수도 있었다. 그 돈은 오롯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7년 동안 무능한 남편 노릇을 하며 쌓아온 스트레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한편 윤정이와의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친정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다. 43세의 나이에 혼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윤정이는 예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월 200만 원 버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잖아요. 빚만 있는데 뭘 나누겠어요.
조정위원 앞에서 윤정이가 한 말이었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4억 5천만 원짜리 건물과 각종 예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럼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라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성인에 가까웠다. 큰아이는 대학교 2학년,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큰아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났다는 거 맞죠? 응, 그런 것 같다. 아빠가 잘못한 건 없어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17년 동안 나를 지켜본 그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나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우선 그동안 숨겨뒀던 재산을 정리했다. 상가 건물의 월 임대료는 450만 원이었다. 대출 상환금 32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130만 원. 여기에 건축사무소 수입까지 합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제 윤정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17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제대로 된 식사였다. 매일 백반만 먹던 나는 근처 고깃집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47세 남자가 혼자 고기를 굽는 모습이 쓸쓸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자유로웠다. 두 번째는 옷을 새로 사는 것이었다. 10년 동안 입던 낡은 재킷을 버리고 백화점에서 정장 한 벌을 샀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새로워 보였다. 세 번째는 차였다. 10년 된 소나타 대신 새 차를 계약했다. 윤정이가 그토록 원하던 수입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중형 세단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미숙 씨가 연락을 해왔다. 재훈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 그런데 윤정이 언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뭔가 있나요? 요즘 언니가 많이 힘들어해요. 인철 씨는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원룸에서 지내는데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었다. 43세 여성이 17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3개월간의 짧은 불륜과 원룸 하나뿐이었다. 그래도 언니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재훈 씨, 혹시 다시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사실 윤정이에게서도 몇 번 연락이 왔었다. 문자로 한 번 만나서 얘기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나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진짜 사랑했던 건 나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윤정이는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만 함께 있었고 힘들어 보이자마자 다른 남자를 찾았다.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할 이유는 없었다. 6개월 후 나는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같은 지역에 있어야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새 집은 내가 소유한 상가 건물 근처의 깔끔한 아파트였다. 임대료 대신 전세로 들어갔다. 보증금 2억 원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돈 못 버는 남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웃들에게는 그냥 건축사무소 운영하는 성실한 중년 남성으로 알려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상가 건물을 점검하러 갔다가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윤정이 생각이 났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43세의 나이에 혼자 원룸에서 지내며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쏟았던 17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안해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고마웠다. 윤정이의 배신 덕분에 나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능한 척 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다. 47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이들은 가끔 놀러와서 말했다. 아빠, 요즘 훨씬 밝아 보여요. 그래? 아빠가? 네,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맞는 말이었다. 이제 나는 정말 여유로웠다. 7년 동안 월 200만 원 버는 무능한 남편을 연기하며 모든 걸 숨겨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윤정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무능한 남편이 사실은 2억 7천만 원 자산가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그녀가 알든 모르든 이제 상관없었다. 나는 이제 진짜 무능한 남편이 되었다. 남편이 아니니까. 대신 가장 자유롭고 당당한 47세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